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이 정작 자신들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자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민감한 전략 물자가 있기는 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자 그동안 수출 규제를 주도해왔던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SNS를 통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이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로 치면 차관급인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민감한 전략물자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비꼬는 듯한 글을 올린 겁니다. 사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상, 품위가 없다고 발언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일본 WTO 위반 가능성은 쏙 빼놓고 적반하장격의 비난을 올린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단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여진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지통신은 지난해 수입 규모에서 한국은 5위였다며 일본 정부 내부에선 영향은 없고 놀랄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특별히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며 징용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무역기구 소송을 의식해서 그런 거겠죠. 정부는 동시에 일본 관료들에게 SNS를 하기보다는 대화에 나서라며 압박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은 보복이나 대응이 아닌 적법한 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서는 자의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규정 위반을 판단하고 시정을 위해 대응 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점을 파고들자 우리 정부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통상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정해왔던 만큼 일본 수출 규제를 겨냥해 갑자기 내린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개별 허가 품목의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늘리고 구체적 수출 규제 품목을 정한 일본 조치에 비해 한층 완화된 만큼 대응 조치의 성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WTO 규정을 어겼는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향후 국제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일관된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있는 일본 관리를 향해 열어둔 대화 창구를 활용해달라고 꼬집으며 대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국에 대한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DHC 방송.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한국이 요즘 갑자기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자신들을 주목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만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또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DHC 코리아는 한국 비방 방송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달랑 사과문 한 장 내놓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역사 왜곡과 도를 넘은 막말로 구설에 오른 일본 DHC 방송. 한국 내 비난 여론을 소개하고는 반성은커녕 이번 논란으로 오히려 유명해졌다며 비웃습니다. 宣伝になったと。ですからね、今日の番組視聴はね、韓国からもたくさん見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韓国の皆さん、안녕하세요。대한민국。 한류 드라마나 K-팝도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불매 운동을 유치하다는 말로 깎아내립니다. この子供みたいな本当に馬鹿げたことをする人たちはね、目的が悪いんですよ. 방송은 국제법보다 남북 통일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라면서 북한도 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北統一というのは北に飲み込まれることになる形になると思いますが、もしそうなったら真っ先に粛清されますけどね、この人。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DHC 코리아는 본사의 한국 비방 방송 중단을 요청하고 댓글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 없이 달랑 사과문 한 장만 배포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차훈입니다. 일본산 불매 운동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료품의 원료나 그 용기에 조금이라도 일본산이 섞여 있으면 불매 리스트에 오를 정도입니다. 박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CJ 제1제당의 즉석밥, 햇반이 불매운동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밥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미강 추출물이 일본산이라는 이유입니다. 일본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안 사죠. 우리나라 사람은 쓰지 말아야죠. 회사 측은 쌀은 100% 국내산이라며 미강 추출물은 0.1%로 극소량이지만 국산화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은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뿐만 아니라 식품이 담기는 용기의 원산지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오뚜기 역시 즉석밥 용기 일부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리자 100% 국산으로 대체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을 안 하고 있고 5% 정도 쓰던 일본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국내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오리가미와 말차에 대해 발주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극소량의 일본산 원료까지 배척할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극단적인 반일 감정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일본 규탄 시위와 움직임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제 불매 운동과 발맞춰 광복절을 기념한 국산 한정판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아베 정권 경제 침략 전환을 촉구하는 뜨거운 합사! 전국 17개 시도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베 정권이다!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집회 내내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탈핵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올림픽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오염수의 양이 100만 톤을 넘겼고 매주 2,000에서 4,000 톤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복구와 부흥의 홍보장으로만 생각. 광복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한정판 국산 제품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담긴 티셔츠와 무궁화와 태극기 무늬가 있는 볼펜들인데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잘 담은 것 같아서 되게 예쁘고 의미 있는 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복절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반합의 정서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한일 경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와 원전 문제 등 일본의 잘못에 강경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하지 말고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직접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황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강경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과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자국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직접 항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통해 독도 표기 문제를 항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직접 항의 공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후쿠시마 원전수 누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을 통하지 말고 외교부가 직접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구를 통한 유화책이 아닌 외교부가 직접 강경 대응하라는 게 최근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등 16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6종류의 태극기를 전시하고 김구 선생이 일본의 추적을 피해 먹은 음식을 대접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외교부는 즉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일본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의 저장 용량이 거의 다 찬 만큼 일본이 바다에 이걸 갖다 버릴 거라는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만약 설명이 미흡하면 태평양 연안 국가와 함께 국제 여론전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해상 폐기 논란이 일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일본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원전 오염수의 양이 얼마나 되고 최종적인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물었지만 일본 정부는 답변을 미뤄왔습니다.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을 지나는 쿠로시오 해류는 미국 서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 러시아도 방사능 영향권에 듭니다. 정부가 말한 태평양 연안국은 이들 국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요구한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답을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의혹을 일본 정부는 해소할 의무가 원전 오염수의 저장 용량이 2022년 여름이면 포화 상태에 다다르는 가운데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릴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번 한일 갈등은 현 정권이 벌인 자작극이라고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망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현재 한일 간 벌어지는 경제전쟁에 대해 현 정권의 자작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전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한 달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는 내용의 댓글을 차용하며 비하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민주당은 도가 지나쳤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소설을 집필할 때도 금기가 있고 망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고작 일베 게시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극우파조차도 상상 못했던 억지와 막말의 종결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가세해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비판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일본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6,578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시위대 보란 듯 홍콩 접경 지역에 장갑차 등을 집결시켰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홍콩에서 불과 25km 거리에 있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장갑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합니다. 시내로 진입해 어딘가로 집결하는데 현지 누리꾼들은 장갑차가 200대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무장경찰의 시위 진압 장면을 공개한 중국이 홍콩 시위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 것으로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홍콩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변질됐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층 격화하는 홍콩 시위에 중국의 무력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We need to see the local authorities listening to the very serious concerns brought forward by Chinese citizens. 미치 매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력적인 진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홍콩 시위가 자칫 중국과 서방 국가 간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10년 전 탈북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서울의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과료가 몇 달째 밀리자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뒤늦게 발견한 건데 냉장고엔 먹을 거라곤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아사한 걸까요? 먼저 김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탈북민 40대 여성 한모 씨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몇 달째 관리비를 내지 않자 집을 찾은 관리인이 두 사람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히 부패돼 있었고 집안에는 음식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지는 2달가량 지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아이하고 엄마하고 뭐 인생 하루 남아서 신고해가지고 내가 봤던 사람 그랬어요. 한 씨는 10년 전 탈북해 중국 동포 남편을 만나 경남 통영시에서 거주하다 한때 중국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혼을 한 뒤 아들 김군과 단둘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등 연락수단도 없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앞내도 모르고 옆집도 몰라요. 왜? 왕래하는 거 모르지.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없고 집안에 식료품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해 아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 한 씨 모자의 수입은 한 달에 10만 원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전부였습니다. 탈북한 지 오래돼 이미 정부의 탈북민 관리 대상에서 빠진 데다 관할 지자체도 모자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한 거였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6살 아이와 단둘이 살았던 한 씨의 수입은 양육수당 10만 원이 다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다 신청했지만 아이가 5살이 넘자 아동수당은 끊겼고 양육수당만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취약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지만 한 씨 모자는 이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 중이잖아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제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만 신청을 하신 거죠.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가 밀린 가정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던 겁니다. 탈북민 관리체계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탈북민 의무관리 기간이 한의원 졸업 후 5년 이내여서 이 시기가 지난 한 씨 모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 관할경찰서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은 한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하고 공기 간의 그 네트워크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한 씨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일반 국민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월 65만 원 정도로 여전히 큰 편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리 사각 속에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동차에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전기차 충전소는 매우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차가 문제였다는 걸까요? MBN이 당시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에 전기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내려 차량에 충전기를 꽂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10시간 뒤 갑자기 차량 뒷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화재 당시 시커먼 연기가 이 지하 주차장을 뒤덮으면서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 충전기를 꽂은 지 6시간 만에 완전히 충전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차는 90% 충전 완료되면 꺼지게 되어 있는데 나와봤더니 전소되어 있었고요.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전기차에 충전기가 꽂혀 있어 충전 도중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 내부에 배터리 사이에 어떤 충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나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가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노인이 지하철역 승강장 문을 뚫고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지하철역 지상 승강기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승강기 문으로 돌진하더니 문을 뚫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승강기 문을 부수고 밧줄을 매달아 안으로 진입합니다. 전체.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무려 8.5m 높이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70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온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셨으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딱 2층 대합실까지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돌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작 미숙인지 아니면 기기 오작동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휠체어 감정 예정인데 아직은 뭐라고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감시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욕설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던 일부 지방의회 추태가 잊을만하니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경북 구미시 의회인데 회의 도중 여야 시 의원들이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다 노출이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장입니다. 한 시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반대편에 앉은 또 다른 시의원은 반말로 응수합니다. 뭐라고? 고성이 오가더니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두 의원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주고받습니다. 여야 시의원들이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은 인터넷과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딴 미술행사인 정수대전 보조금 2억 3천만 원 삭감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시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결국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고유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했던 그 변호사인데 비난 여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이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판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결국 변론 포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애초 쏟아지는 비난 때문에 소속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뒤 개인 변호사 신분으로 사건을 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론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유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부 단체 대화방에 억울한 죄인을 소신껏 도우려 했다면서 법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족이 스트레스로 쓰러져 소신을 꺾게 됐다고도 밝혔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가족은 변호사의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9일 고 씨 사건을 맡았던 5명의 변호사 중 1명이었던 박 변호사는 거센 비판 여론에 한 차례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손을 뗐지만 박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기로 하고 첫 공판에 출석했던 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사건 열심히 해가지고 억울하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증거를 조사하는 2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상사의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괴롭힘이 없었다며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투썸플레이스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여 년 전 매장 직원으로 시작해 본사 영업팀 과장이 되기까지 힘든 내색 하나 없었다는 A씨. 하지만 B 팀장을 만난 뒤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문서 작업이나 무슨 그런 일들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매장들을 돌고 돌아야 되는데 지장이 생기고 10시, 11시까지도 매장을 돌더라고요. 팀장이 A씨의 직책을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 불화가 잦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 때문에 트러블이 나기 일로 시작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A씨가 가족,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업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결국 참다 못해 무단 결근까지 한 A씨. 결근 사유서에 팀장으로 인해 힘들다고 썼지만 사유서를 본 팀장은 해당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습니다. 근데 업무가 굉장히 가중한데 팀장도 아주 나쁜 X예요. 이거는 나 사쿠자한테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다 날리고 그냥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정도 내용이면 될 것 같아요. 유족들은 팀장의 괴롭힘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며 사측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조사 결과 괴롭힘은 없었다며 팀장을 징계하지 않았고 대신 위로금 1억 원과 비밀 유지 협약서를 유족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안을 거부한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애가요, 갈제요. 눈도 못 감았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이 잘못된 거 우리 아이의 한을 풀어줘야겠구나. 투썸플레이스는 최근 유족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탈출구가 되는 곳이 바로 옥상이죠. 그런데 이 옥상을 잠가놓거나 막아놓는 건물이 꽤 많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옥상은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하지만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며 꼭꼭 잠궈놓는 겁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잠긴 옥상 문을 가까스로 열고 구조되는 사람들. 유독가스에 휩싸인 빌딩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재난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탈출구가 되는 옥상이 막힌 건 영화 속 일만은 아닙니다. 커피숍 등이 있는 5층짜리 상가. 옥상으로 가는 계단부터 굳게 닫힌 철문으로 막혔습니다. 또 다른 건물은 미로처럼 3층 고시원을 통해서만 옥상으로 갈 수 있고 한 다세대 주택 옥상 통로는 세간살이에 가로막혔습니다. 옥상 개방 의무가 공연장과 교회 같은 종교시설 등으로 제한돼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 대부분 건물의 옥상 대피로가 이렇게 막힌 겁니다. 규정상 옥상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재층 위층 사람들은 이곳 옥상으로 대피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통로는 물론 비상문으로 가는 길마저 막혔고 위험해서 그래. 볼일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주니까. 어떤 곳은 경비원조차도 옥상 문을 열지 못합니다.
연세는 관리실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아파트 8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이처럼 옥상이 통제된 곳은 6곳에 달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오다 보면 연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옥상이 피난처로 활용되도록 평상시엔 잠겨 있다가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를 옥상문에 달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2016년 법 시행 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해당될 뿐입니다. 생명문이 막혀버린 건물들, 허술한 정부 대책과 느슨한 단속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죠.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어제 대책 발표 이후 일단 모든 거래가 스톱됐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버티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사려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덩달아 재건축 조합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조합 총회도 열어야 하고 의사결정도 더딘데 속전속결로 진행해 아예 상한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서둘러서 분양을 해버리자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조합 사무실엔 어제 오늘 100통 넘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 한다고 해봐야 그림만 그려서 던졌는데 그거 보고서 누군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건축 단지는 애초 5월에 분양하려 했지만 주택보증공사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자 후분양으로 돌렸는데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란 암초를 만나 다시 노선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애초 계획했던 후분양 대신 선분양으로 돌아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분양을 마무리해 최대한 규제를 피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멘붕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 조합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도 검토 중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다른 조합하고도 연대해서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하더라도 시장 불안이 커지거나 재현된다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일본 턱밑까지 올라온 10호 태풍 크로사가 광복절에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피해 지나가지만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위성에 찍힌 제10호 태풍 크로사 모습입니다. 태풍이 만들어낸 구름 덩어리의 경계가 일본 열도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사는 광복절인 모레 아침 본토를 관통한 뒤 오후에 동해를 지나갈 전망입니다. 광복절 당일 오후 3시쯤 태풍 위치를 예상한 영상입니다. 태풍이 일본을 지나며 만들어낸 동풍이 한반도로 몰아칩니다. 크로사는 한반도를 피해가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동쪽에서 수분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동해안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산맥과 충돌해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시속 70km가 넘는 강풍이 불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밤부터 광복절 오후까지 나머지 지역에도 최대 60mm 정도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크로사가 지나간 뒤에는 주말부터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80억 원 상당의 황금박쥐 동상, 세계 최대 규모의 황금 해시계. 지자체들마다 이른바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겠다며 설치하고 있는 공공 조형물들입니다. 이에 질세라
전남 신안군이 무려 100억 원짜리 황금 바둑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금도 아니고 순금으로 속까지 꽉 찬 바둑판을요. 신안군은 이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 3년간 총 189kg의 순금을 사들일 계획인데 이렇게 으리으리한 바둑판을 만드는 이유는 신안군이 이세돌 9단을 배출하는 곳, 바로 바둑의 메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지역 홍보 차원이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신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올해 기준 8.5%, 전국 꼴찌 수준이거든요. 예산 집행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나라든 개인이든 보통은 재정을 봐가면서 돈을 쓰는 법인데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돈 없는 지자체가 그것도 대회 때만 공개하고 평소에는 보여주지도 않을 100억 원짜리 황금 바둑판을 꼭 만들어야 할까요? 또 바둑판을 만든다고 바둑의 메카가 될까요? 신안군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예산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수천만 원의 혈세를 쓰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뚝 떨어진 것에 지어놓고 관광객도 외면하게 만든 150억 원짜리 기념관. 또 혐오스러워서 없애달라며 민원까지 등장하는 수억 원짜리 조형물. 이게 다 돈 낭비요, 세금 낭비죠. 사실 지자체들이 혈세를 마음대로 써도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들 개인 돈이면 이렇게 펑펑 쓸 수 있을까요? 개인이든 나라든 예산에 맞게 지출도 해야죠. 특히 혈세로 움직이는 지자체라면 더욱더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 대표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100억 원짜리 황금 바둑판으로 논란을 만든다면 그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산호맹 연루설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청문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집권 3년차 여야가 주도권을 놓고도 한판 승부를 벌일 겁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적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정면 승부를 예고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을 멈추라고 엄호 사격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접한 황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한국당 내부에서 조국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탈당한 민주평화당 의원들에게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호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며 냉소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10명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3지대 빅텐트를 함께 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당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앞으로 당내 논의 과정을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실용, 개혁, 민생의 4가지 가치를 동의하는 제정치 세력이 빅텐트에 모여가지고 기존의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또 독일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대표도 빅텐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평화당 탈당파와 통합하면 결국 호남 자민련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안 전 대표 측근들은 안 전 대표의 복귀 계획은 아직 없다며 빅텐트론 참여론을 일축했습니다. 국내의 그 정치 상황이라는 게 이제 대단히 가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민적 부름이 있을 때 언제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권발 정계 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른미래당이 요동치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시점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최근 임대료를 수금하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를 올려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거짓말을 무려 12,000번이나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번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김희경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 928일 동안 12,019회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허위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한 기사 제목입니다. We've started building the wall. As you know, we have $1.6 billion toward building the wall and fixing existing wall that's 국경 장벽에 대해 무려 190차례 거짓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미국 의회가 장벽 예산을 좌절시켰음에도 트럼프는 울타리와 같은 국경 구분 표시를 장벽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자화자찬도 마찬가지입니다. We have the b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이런 말을 186회나 했는데 실제로는 아이젠하워와 존슨, 클린턴 정권 당시만큼의 호황이 아니고 대중무역전쟁 역풍도 무시한 발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다른 기사에서 대선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라며 통계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의 습관적인 거짓말을 믿는 미 국민은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는 건데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2만 4천 가구 분양됐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에서 돈을 빌린 건데 아무래도 이런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이자가 더 높죠. 시민들은 같은 돈을 빌리고도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노선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서 대기하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주 52시간 적용은 실제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기 시간은 근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광명역에서 서울 사당역 구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윤모 씨. 노사 합의에 따라 격일제로 하루 18시간가량 버스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자 윤 씨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 59.5시간을 근무했다며 버스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하루에 18시간 53분을 일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선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심은 대기시간을 실제 근무로 볼 수 없다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이때 주유나 세차 등도 이뤄진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가 다음 버스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상당 부분 휴식을 취했다며 사실상 대기 시간을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대기 시간에 사용자의 지유 감독성이 있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일부 버스 기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차고지 내일만 있어야 되고 들어가고 휴게 시간이라 해도 그 시간에 마포 빨아다가 차 내 청소 바닥 닦고 뭐 차 밖에 유리도 닦아야 되고. 대법원은 윤 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신상털이식 수사를 하더니 생뚱맞게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억울하게 6년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았다면서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반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갈색 수의 차림에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짧게 답한 뒤 눈을 감거나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에 문제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였고 뇌물죄로 생뚱맞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범행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 찍혀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에는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청해 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오늘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나 아덴만으로 출항했습니다. 강감찬함은 내년 2월 중순까지 파병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도 참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올 시즌 역대 최다 관중이 야구장을 가득 메울 거라고 장담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4년 만에 700만 명대로 관중이 내려앉을 거란 정반대 흥행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팬들이 야구장을 왜 떠났을까요? 강영호 기자입니다. 투수의 공을 잡지 못하는 포수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황당송구에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격 행동까지 올 시즌 프로야구는 시즌 내내 저질 야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열성 팬을 보유한 롯데, 기아 하나 등 인기 구단의 동반 부진과 개막 2달이 채 되지 않아 가을 야구에 윤곽이 드러난 뻔한 순위표도 야구 보는 맛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KBO가 올 시즌 목표로 했던 800만 관중 달성이 물 건너가며 2년 연속으로 관중이 줄었고 4년 만에 700만대 관중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KBO는 떠난 관중을 불러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수현 선수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전면 드래프트 부분을 시행을 3년 후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FA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금 심상치 않은 프로야구 관중 감소. KBO는 물론 선수, 구단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흥행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폭염이 누그러질 것 같더니 여전히 뜨겁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으신데요.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과 용인은 35도까지 오르겠고 홍천 36도, 대전도 35도가 예상됩니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 크로사는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오사카 부근에 상륙한 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내일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광복절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태풍이 지난 뒤에는 폭염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현장의 사진입니다. 인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한국인 남성이 현지 종업원을 불러다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다가 뺨에 수차례 손찌검까지 합니다. 뒤이어 계속되는 폭언. SNS에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결국 이 한국인은 인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면 더 안 되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